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리뷰 배웠던 거를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의 기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요. 어쨌든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가 왜 이제 그 고안이 되었느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스 아키텍처, 싱글 사이클 아키텍처, 그러니까는 원 인스트럭션은 하나의 클락 피어리어드 안에서 모듈이 다 수행을 하는 그 싱글 사이클 아키텍처가 있죠. 그거를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르는데, 요게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퍼포먼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로 이제 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 그러면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어떤 문제? 퍼포먼스 이슈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에 대비해서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냐? 우선은 이것은 우리가 패러럴 엑스큐션이 왜 그럴까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장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애널러지를 그 텍스트북에서 그 애널러지를 이제 우리 빨래하는 거, 그 런더리로 이제 했었는데요. 어쨌든 뭐 빨래를 워싱머신 돌리고, 그 다음에 드라이어 돌리고, 옷을 개고, 옷장에 넣는 것까지, 이게 사실 4스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 4스텝을 하나의 옷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다 적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프라이닝으로 이제 적용을 하느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파이프라이닝을 적용을 했을 때가 좀 더 퍼포먼스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피드업이 2.3, 그러니까는 엑스큐션 타임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엄청나게 많은 옷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하면은 스피드업은 넘버 오브 스테이지랑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제 싱글 사이클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여러 개의 그 데이터 패스, 사실 그 디지털 하드웨어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그 여러 개의 그 데이터 패스를 다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라이트 백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스트럭션의 이제 수행이, 엑스큐션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보면 알겠지만은 하드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드웨어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근데 얘를 하나의 클럭 안에서 이제 수행을 한다면은 얘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수행하고, 얘 수행하고, 얘 수행하고, 얘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얘를 수행을 할 때는 딴 하드웨어들은 놀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설계를 한다든가 이제 디지털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뭐 엔지니어들은 노는 거는 이제 못 봐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건 뭐 공장도 마찬가지죠. 팩토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이제 차를 만든다고 할 때 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다 만든다.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떻게 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여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나사만 쪼이고, 이 사람은 어떤 다른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그 차가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그 일만 하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람들을 못 쉬게 하기 때문에 뭐 이게 효율적이 됩니다. 뭐 파이프라이닝이라는 거는 이것처럼 그 컴포넌트들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컴포넌트들이 패러럴하게 다 어떤 역할, 그 자기 역할을 그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될 때 여러 가지 그 단계가 있으니까는 그 각각 단계마다 그 해당되는 컴포넌트들을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흘러가면서 어떤 클락 틱에서는 이 각각 그 주어진 그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든 것이 이제 파이프라이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해요. 그렇지만 이제 파이프라이닝으로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퍼포먼스를 이제 늘릴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파이프라이닝의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역시나 이제 베이직 띵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나중에 이제 그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역시나 싱글 사이클 그 아키텍처보다는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는 좀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임플리멘테이션 들어가면 이제 좀 더 복잡해지죠. 물론 이제 뭐 이제 그냥 드리는 얘기지만 요새 이제 그 하이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뭐 데스크탑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들은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보다 더 발전된 아웃 오브 더 코어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아키텍처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제 이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라는 거는 그 기본적인 그런 여러 디지털 로직의 이제 기본적인 디지털 제품을 설계를 할 때 그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되겠고요. 뭐 이런 컴퓨터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FIR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역시나 똑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는 거는 이렇게 5 steps. 그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ing, execution, memory, and write back이라는 이 5가지의 단계를 이제 거치기 때문에 파이프라이닝도 5개의 단계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학부에서 배우는 컴퓨터 구조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제 배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구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만약 그러면은 뭐 6개로 나누면 안 되나요? 뭐 7개로 나누면 안 되나요? 10개로 나누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클락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럼 나는 인스트럭션 패치를 2단계로 나눠서 인스트럭션 패치 1, 인스트럭션 패치 2, 그 다음에 ID도 2단계로 나눠서 ID 1, ID 2,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싶어요. 클락 피어리어드를 줄이기 위해서, 클락 프리퀀시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역시나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는 뭐 스테이지를 몇 개로 하겠다. 스테이지를 늘리고 싶으면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유리하면은 뭐 스테이지를 뭐 줄이고 싶어도 뭐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인스트럭션 패치랑 인스트럭션 디코딩을 한 클락 안에 수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것도 뭐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텍스트북에서는 이제 5 스테이지 파이프라이닝 이게 이제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많이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그런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이닝 퍼포먼스는 역시나 그 클락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클락 프리퀀시는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 디지털 로직의 클락 프리퀀시는 디지털 로직은 뭘로 돼요? 플립플롭하고 그 사이에 있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이걸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요 디플립플롭 사이에 그 클락 요 컨비네이션 로직의 딜레이가 클락 프리퀀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클락 피어리어드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아까 5단계로 이제 나눠 놓고 각각의 단계를 수행할 때 걸리는 그 딜레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클락 프리퀀시를 어떤
클락 피어리드를 어떻게 정하겠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ALU가 400 피코세컨드가 걸린다. 근데 5단계로 나눴어요. ALU 딱 하나로. 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클락 피어리드를 400 피코세컨드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다? The delay is not well balanced between the pipeline stages. 그래서 퍼포먼스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파이프라이닝 사이에 컨비네이션 로직의 딜레이가 well balanced 되면은 그게 가장 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로드가 가장 크리티컬 패드고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구조에서. 근데 800이니까는 뭐 5개로 나누면은 사실 이게 다 동일하게 이제 딜레이가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800을 5로 나누면 뭐죠? 160죠. 160로 우리가 클락 피어디를 딱 정하면 좋겠지만 이게 well balance드가 보통 안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 하나는 뭐 100, 하나는 200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긴 거를 가지고서 클락 피어리어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학생이 이제 질문도 했는데요. 그 well balance드가 지금 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스피드업은 뭐 이런 식으로 well balanced 되면은 그냥 나누기 하면 되는데 well balanced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그렇게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이닝,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파이프라이닝은 무엇을 그럼 개선한 거냐? 자, 우리가 이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두 가지 메트릭이 레이턴시하고 트루풋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레이턴시라는 거는 time between start to end. time between start and end of the execution. 이게 이제 레이턴시예요. 그래서 사실 파이프라이닝 되게 하나의 인스트럭션만 보게 된다고 하면은 파이프라이닝은 레이턴시가 더 늘어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아키텍처에서는 클락 피어리드가 800 피코세컨드죠. 그렇지만 파이프라이닝으로 갔을 때 우리가 200 피코세컨드로 이제 정했고 몇 스테이지예요? 5 stages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200 multiply by 5. 레이턴시 자체는 1000 피코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더 늘어났어요. 레이턴시를 좋게 해주진 않아요. 파이프라이닝 아키텍처. 무엇을 개선시키냐? throughput을 개선시키는 겁니다. throughput은 뭐예요? amount of workload executed during the unit time.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throughput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파이프라이닝은 기본적으로 throughput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다음에 뭐 또 중요한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 hazard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그 파이프라이닝 그 컴퓨터 프로세서 사실 뭐 파이프라이닝 요 아키텍처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이닝에서는 사실 컴퓨터 프로세서는 어떻게 예상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는 컴퓨터 프로세서에서는 우리는 항상 one instruction will be executed per clock. 요게 이제 유저의 expectation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컴퓨터 하드웨어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냐, 항상 세상은 아이디얼하지 않죠. 우리의 그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클럭이 한 인스트럭션당 한 클럭을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아이디얼한 케이스가 될 텐데 그게 되지 않고 어떤 요소 때문에 클럭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해저드라는 거, 요 데피니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뭐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겁니다. 보통 이제 해저드라고 하면은 그냥 영어적인 이제 표현에서는 뭐 가다가 그냥 쑥 들어간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다가 약간 걸림돌 뭐 이런 식의 뭐 의미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가다가 갑자기 뭐 땅이 푹 커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저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컴퓨터 아키텍처에서
hazard라는 거는 이거예요. A situation that prevents starting the next instruction in the next clock. 그리고 이제 다른, in other words, the event that wastes clock cycles.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expectation은 one instruction per clock인데 이거를 막는 거예요. 막는 어떤 이벤트, 어떤 뭐 사건, 뭐 situation 이런 것을 우리가 hazard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클럭 사실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클럭이 낭비되는 뭐 그런 걸 우리가 hazard라고 했고요. There are three kinds of hazard가 있고 요거는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memorize 하는 것이 좋습니다. Structure hazard, data hazard, control hazar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structure hazard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하드웨어의 리소스가 부족해서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structure hazard입니다. But in the pipeline, 그렇지만은 보통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를 설계를 할 때 싱글 사이클 인스트럭션이 거치는 요 스텝마다 데이터 패스를 다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는 사실 structure hazard는 발생을 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그 파이프라인 아키텍처, 그러니까 스태틱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에서는 structure hazard는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인스트럭션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가 머지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하나의 메모리에서 인스트럭션도 읽어오고 데이터도 읽어오게 될 경우에는 structure hazard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하지 않고요. 왜냐면 인스트럭션은 항상 요 expectation은 one instruction fetch per clock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메모리 같은 경우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every clock마다 액세스를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러면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항상 쓰고 있는 거죠. 근데 occasionally data instructions such as load and store instruction은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어떤 메모리가 인스트럭션 fetch하기 위해서 계속 쓰이고 있는데 로드와 스토어가 또 이제 써야 된다. 그러면은 멈춰야 되는 거죠. 뭐 인스트럭션 fetch라든지.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스트럭션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는 세퍼레이트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스트럭처 해저드는 막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학부에서 배우는 그러면 뭐 스트럭처 해저드는 없네요. 컴퓨터 프로세서에서. 그렇진 않죠. 우리가 이제 학부에서 배우는 컴퓨터 아키텍처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스트럭처 해저드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배울 뭐 아니면 고급 컴퓨터 구조론 이런 데서 배울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스트럭처 해저드가 빈번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럭처 해저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처럼 리소스를 투입하면 되죠. 우리가 이제 그 인스트럭션 메모리랑 데이터 메모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리소스 투입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So I quickly review the previous class, and then actually in the end of the class, end of the previous class, we discussed about the hazard, and then also this hazard is the very critical issues in the computer processor design, because due to the hazard, the performance of computer processor is degraded. So I already explained that the ideal, so that means that it's unreal. So ideal expected performance of a computer processor is one instruction executed per clock. But by some event or by some situation, this expectation can be broken, and then that situation or that event is called hazard or hazard. So if a hazard happens, the performance of a computer processor is degraded. And then there are three kinds of hazard: structure hazard, data hazard, and control hazard. So we classify this hazard
based on the some source of waste of clock cycles. So you can imagine some source of the hazard by the name of the hazard. So structure hazard is the source of the hazard is the hardware resources, and the data hazard is resulted from data dependence between instructions, and then control hazard caused by control instruction such as branch instruction and the jump instruction, and also exceptions. So these are three kinds of hazard, and it's the very important issues in the computer process design and computer architecture. So the effort, the better microarchitecture is the effort of overcoming these hazard events. 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배럴 아키텍처, 배럴 마이크로 아키텍처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데, 그 배럴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이 해저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고안이 된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So I already explained about the structure hazard in the last class, in the previous class, and then I will talk about the data hazard. So I already explained that data hazard is caused by data dependencies between instructions. Then what is data dependency? So when we write the program, then the program is learned from top to bottom, and then we naturally generate some data dependency between the former statement and some the later statement. It is because when the some data is generated by the former instructions, former statement, then the following statement makes use of this generated data or this generated result. So it's very obvious to use the previously generated data in the following statement. So data dependency is frequently observed in the normal application or normal program, and then in the assembly instruction or assembly code, this data dependency can be also observed as found. So data dependency instead is the result of the former instruction can be used by the following instruction. This is called the data dependency. So as you can see, this generated by this add instruction is used by the sub instruction, used as the operand of sub instruction. So in this example, okay, where is that? So in this example, the X19 is the destination register of add instruction, and then the sub instruction read the data from the register X19, and then use this data from X19 as operand of the operation. So what's the problem? This is some pipelining stages of the add instruction. So it's the same instruction, right? Okay. So for add instruction, we need this add instruction need to go through 5 stages, like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ing, execution, memory, and write back. Then what's the problem? The operands are read in the ID stage, instruction decoding stage, and then this data is read from register file. But the result of this read add instruction is written at write back stage. So
there is a time gap between this, actually the cycle gap is a time gap. The cycle gap between write back and ID stages, but with the pipelining, if the actually the following sub instruction is fetch it very next clock of the add instruction. So actually in ideally the sub instruction is fetch it in the next clock, and then the operand of the sub instruction is requested at the ID stage here, but at the same clock cycle here. This is the same clock cycle. The add instruction is in the EX stage. So result of the add instruction is not yet calculated, but the data is requested at the same time. So data is requested, but data is not available. So sub instruction need to wait until the requested data is ready. So when this data is ready, at the write back stage. So the sub instruction need to, here, and then we assume that the data can be forwarded inside of the register file. So that means that this is the register file, and then the data is returned to the register file in the write back stage with the write enable signal. And then if concurrently and then within the same clock cycle, this written data can be read from the register file. So that means that is called that the data is forwarded inside of the register file. So at the same clock, the written data can be read from the register file. This is some internal forwarding of the register file. So actually in this example, we assume that the data can be forwarded inside of the register file. So in the write back stage, the data is returned to the register file here. So at this clock cycle is between 8 picosecond to the 1000 picosecond, the sub instruction now and next read the data from the register file in the ID stage. So this is called the data hazard, because this data dependency, this data dependency, the execution of the sub instruction is delayed by 2 cycles. So the definition of the hazard is that it's some situation that wastes the clock cycles in the computer processor. So sub instruction cannot be executed for 2 cycles. So 2 cycles are wasted. So this is the hazard, and then this hazard is called data hazard because this hazard is caused by data dependency. So that's some critical source of performance degradation. But so we are engineers, so we need to resolve these some issues or problems. But if you see some execution of this add instruction, then we know that actually the add operation is performed during the EX stage. So the result is generated at something like between 500 to the 1600 between some picosecond, actually the result is generated at the ALU in the EX stage, within the EX stage. And then so actually when the data is required, 좀 설명 이상한데. So actually for add instruction, this add instruction,
actually these operands are required by ALU in the EX stage. And then at the end of the EX stage, the result is generated from two input operand of ALU, right? So actually, if we only focused on this ALU, the operand is required at the beginning of the EX stage because the operands are input to the ALU at the beginning of the EX stage, and then at the end of the EX stage, something like here, somewhere like here, the result is generated. So that means that when this input of the ALU is required, the required data is already generated by the previous instruction. Can you follow me? So the problem is that the processor has the result values of this add instruction at the end of the EX stage, and then the processor already has the result, and then actually this operand of this sub instruction is needed at the beginning of this EX stage of the sub instruction, and then at the the timetable is some flow of the time. So at the time scale, this operand is needed at the beginning of this EX stage of sub. So when we check some time between here and here, and this is the past of so this time is before this time. So that means that before this data is required by the ALU, this data is already generated. So because it's a time, it's a past, and then it's a future. So in this case, the processor already has the required data, so this data can be delivered to the input of the ALU, and then this process is called forwarding or bypassing. So the forwarding idea is that idea is to use the result when it is computed. So in this case, the result of the add instruction is generated at this time, and then this result is required at this time. So actually this time is after this generation time. So processor can use this data with forwarding. So that means that and then so in the operation of the instruction, the data should be returned to the register file at the write back stage, but before this time the data already exists, so data is delivered to the next instruction if the data is required. So this technique is called the forwarding. So forwarding because data is delivered. So with the forwarding, this following instruction doesn't need to wait for the previous result, because the previous result can be delivered from the end of the output of the EX stage. Actually, it's the output of this pipeline stage register. So the following instruction doesn't need to wait for this result. But for this forwarding technique,
the processor needs the extra connection between the data paths. So implementation is getting more complex. And then this is the, but some situation cannot be resolved by the forwarding technique. So this is some example of the data hazard which cannot be resolved by the data forwarding. So this is the example. This is the load instruction, and then the following instruction is the serve instruction, and then serve instruction require the data from this former load instruction. So for the load instruction, this data x1 is read from the memory, and then so the problem is that if the serve instruction is located here, like x4, x1, x5, then this is the if, is id, ex, and then it's mem, like this. So problem is that this operand x1 from register x1 is needed at the start of the ex stage here at this time, but problem is that the required data is ready at the end of this memory stage of a load instruction. So in this time, so actually the data is required at this time here, but data is ready at this time. So that means the ALU cannot receive the data from this future result. So it's not possible because the data will be generated in the future. So in this case, the hazard cannot be solved by data forwarding because data is generated at the end of the memory stage, and then but the following instruction cannot receive the data at the beginning of the EX stage. In this case, this situation cannot be resolved by data forwarding. So unfortunately, the following instruction should be waited for 1 clock. So so waiting in the 1 clock, waiting in the pipelining is called the stall. Stall is the waiting in pipeline. So this is called the stall. So if value not computed when needed, so this is the true data hazard. But and then in the 5-stage pipelining, this data hazard cannot be resolved by forwarding. So then how can we improve the performance? Is there any solution? Actually, there is no solution with the hardware. So that means that there can be a software solution. It's the code scheduling. So and then this code scheduling can be applied by the compiler. So what is the role of compiler? So compiler generates the assembly code from the high-level language. And then, so when the compiler generates this assembly code, then compiler can change the order of instruction. And then if this reordering does not change some result of the program, then compiler can apply the scheduling technique, then which change the order of instructions. Yeah, the result is the same. So what is the technique? So this is the example. So reload the code to avoid the use of load instruction in the next instruction. So this is the code. The A equal P plus E, and then C equal P plus F.
So in this example, the A is calculated by the P plus E, but the data of B and E is located in the memory. So that means that the data should be fetched from the memory by load instruction. So this is some a compiled assembly code is with a straightforward way. So there is no optimization or scheduling. So for the variable B, the load instruction is assigned, and then for the E, and then also the load instruction is assigned, and then perform the P plus E here. And then as you can see, this add instruction require the data just after the load instruction. And what's the problem? Because of the data hazard or data dependence between load and add, this add instruction needs to be stalled. So that means that one cycle is wasted. And then the variable A is stored to the memory, and then perform the C equal P plus F. P is already fetched from the memory, but variable F should be fetched from the memory. Yeah. So load instruction is assigned for fetching variable F, and then this is stored in the register file X4. And then add instruction is located just after the load instruction. So there is a data dependence between load instruction and add instruction, X4 and X4 here. So there is a data dependency, and then there is a data hazard between this load and add instruction. So one cycle is wasted. So one cycle should be stalled. And then store instruction. So that is the unoptimized assembly code translated by the compiler. So unoptimized. But we can change the order of instruction, such as so if we compiler change this order of load instruction here, but the result of the program is not changed because it's just the load instruction, fetch data from the memory. And then this load instruction is independent from the following add instruction. So there is no data dependence between this load instruction and add instruction. So where is the data dependence? Data dependency is between this load instruction and this load instruction. It's a fetching B, and then it's a P plus E. But there is a independent instruction between this load and add instruction. So there is no data hazard between this load and add instruction because the one cycle is assigned for this load instruction. Also, between this add and add instruction, there are two independent instructions. So there is no data dependency between this former store instruction and add instruction. So there is no data hazard between this load and this add instruction. So by changing the order of instructions by the compiler, we can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is code. So this is some scheduling techniques by compiler. So when we compare the execution time of this code and this code, then this is 13 cycles and then 11 cycles, then what is the performance benefit, performance improvement? It's 13 over 11. So about you can calculate. Yeah. So this is the data hazard, and then I also explained the techniques to
reduce the performance degradation by data hazard. Okay, let's talk about the control hazard. So, control hazard is caused by the branch instruction, because branch instruction, actually in the normal instruction, without the branch instruction, the code can be executed from top to bottom. But what is the branch instruction? Branch instruction is some conditional instruction. So based on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the flow of the code is changed to the here, here, here. So if you see some branch instruction like a BEQ, X1, X2, and then target. So actually the target is located in the, so apart from the some next instruction, so target will maybe here. So if the branch is, so and then if the branch is taken, so that means that this condition is met. So branch can be taken to the target. So that means that not next instruction, the target instruction should be fetched. So branch instruction determines the flow of control. So that means that fetching the some target instruction, not the next instruction, by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So what's the problem? So pipeline stage is composed of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ing, and then EX memory and write back. So problem is that the instruction is fetched here, and if we don't know the target of the branch instruction, or so actually we don't know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then we don't know the target of next instruction. So by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the very next instruction can be executed, or the target instruction can be executed. There are two choices, but we don't know the result until the branch instruction is located after EX stage. So that means that it's a BEQ instruction, like so for example BEQ instruction. So we need to compare the result data of two registers X1 and X2. So in order to compare the two data, we need to perform sub instruction, and then this sub instruction can be performed by EX ALU in the EX stage. So that means that the computer processor knows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after the branch is located after EX stage. So and then that's the problem. So there is the time gap between instruction fetch and EX stage. So when the branch is taken, then we need to modify the next instruction, but the branch is taken in the EX stage. So the fetched is the computer processor need to cancel the already fetched instruction and then fetch again for the correct target instruction. So the clock is wasted because we need to cancel some next instructions, and then we need the computer processor needs to fetch new instruction by the target of the branch. So clock is wasted is the hazard, and then this type of hazard is called control hazard. So this is the example of the branch instruction, and then also, so actually I will explain later. But actually we assume that the branch can be resolved in the EX stage, but in RISC-V pipelining,
So in order to reduce the hazard by the branch instruction, then the hardware can dedicate the hardware, dedicated hardware which performs the comparison in the idle stage. So add hardware to do in the idle stage here, because the comparison logic can be easily implemented with the exclusive OR. So I will explain about this issue in the later, because it should be covered by some implementation topic. So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can be resolved in ID stage, not EX stage. So ID stage. So in the RISC-V hardware, and I will explain later about this issue. But even though branch instruction can be resolved in ID stage, the one clock can be wasted if the branch is taken. So this is some example. So branch instruction is here. So branch is fetched at this clock, and then this data is read from the register file in the ID stage and then compared. But when the branch instruction is in the ID stage, the next instruction, for example, like a sub is here, then sub should be fetched here. But the branch is taken, then means that the condition is met. So branch the program counter should jump to the target of the branch instruction. So this sub instruction is incorrectly fetched. So we need to, computer processor need to cancel this following sub instruction and then fetch the new correct instruction like OR instruction fetch here. So because of the branch instruction, this clock is wasted. So this is the control hazard. Okay, let me check the time. 50. So also I will explain about the branch predictor later. So problem is that, so based on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the clock cycles of the computer processor is wasted, and that's the critical performance degradation issue. So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control hazard, modern processor has the branch predictor. So branch predictor is the hardware which predicts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So it's called the branch prediction. A branch or hardware, if the hardware is it's called branch predictor. Okay. And also problem is that if the branch is resolved later, resolved late, not later. If the branch is resolved late, then the branch penalty is also high. So for example, if the pipeline stages are 10 stages, like 10 stages, here, and then let us assume that branch is resolved here. Then what is the penalty of the branch instruction by the taken branch? These are the penalty of the branch instruction. So like 4 cycles. So if the depth of the hardware pipelining, depth of the pipeline is deeper, the penalty of the branch instruction can be higher. So in order to overcome this issue and this problem, the computer hardware, the branch may have the branch predictor, and then this branch predictor predicts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So actually the
there are two possible results of the branch instruction: taken or not taken. So if we randomly choose som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randomly, then what's the probability of the this prediction? So 50%, and basically it's the 50%. But we can increase this probability based on the history of the branch instruction, and then this technique is called the branch prediction or dynamic branch prediction. And then fortunately this probability is very high for normal applications. So we can apply the branch instruction, the branch predictor, to predict the behavior of a branch, and then to reduce the control hazard by branch instruction. And then there are two types of a branch instruction: is a static branch prediction and dynamic branch prediction. So there are two types: static and dynamic. So what does static mean? The prediction is static. So static means that the prediction is fixed for branch instruction, So, for example, there can be several branch instructions in the code, like branch 1, branch 2, branch 3, branch 4. And then static branch prediction means that based on some compiler techniques or compiler analysis, the compiler can set the branch. So compiler set, so for this branch instruction, the predicted as taken, branch instruction not taken, for this branch instruction taken and taken. So the predicted result is fixed, and then it is connected to each branch instruction statically. So this branch prediction is called the static branch prediction. So this is the example, and the loop and if statement. So what is the loop statement? It's a for I equals 0, I is less than 100, I plus plus. So if this loop statement is translated into assembly code, then it will be look like some instructions are here, and then branch instruction is maybe here, and then this target of the branch will point the start of the loop, like it's a loop. So if a compiler knows this branch instruction is the part of the loop statement, and then iterative loop statement, then compiler can know that this branch will be taken more frequently. This branch is taken. The result of the branch is a prediction, is expectation. So at the end of this iterative loop, then compiler can set the predicted branch result behavior is taken. So set the taken for this branch instruction. So backward branch is taken, and then predict forward branch is not taken. So this is some compiler analysis. So but the predicted result is not changed, so statically fixed in the branch instruction. Then what does dynamic branch prediction mean? It's some hardware technique, not software. So hardware can monitor the behavior of branch when the code is executed. So that means that
So this is the so hardware can check the or track the some history of this branch instruction. Like, so this branch instruction may be taken, and then not taken. So the hardware can check the result of the branch, and then also track th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So if the branch is taken repeatedly, then the hardware can predict that. So this branch can be, so I track the behavior of this branch, and then so I can predict that the next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can be taken based on my analysis of the previous branch result. So this is the dynamic branch prediction. So for the dynamic branch prediction, the hardware required, so this hardware is called the branch predictor. And so hardware measures the actual branch behavior, and then based on the history of the branch result, and hardware predict the future result of the branch instruction. This is called the dynamic branch prediction. So this is the summary of the pipelining architecture. So pipelining improves the performance by increasing what? Instruction throughput. How can we increase the throughput? With parallelism. So parallelism means that it's apply a parallel processing or parallel operation. So 특이하게 이즘이 붙었긴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뭐 병렬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So parallelism means that apply parallel operation or parallel processing in the some computer processor or some hardware. So by applying parallelism of the instruction, the pipelining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computer processor, and then increase the throughput of the instruction. So with the pipeline architecture, the computer processor can execute the multiple instruction and then multiple part and multiple some part of the instruction in parallel, and then each instruction has the same latency. So that means that load instruction and then add instruction and then some sub instruction and branch, these branch instructions and these instructions will have the same latency, like 5 stages. And then hazard is the critical performance issue of the pipelining architecture. So I explain about the 3 kinds of the hazard here. So and then instruction sets can be efficiently designed for some complexity,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pipelining architecture. Oh, I missed the. Okay, this is the summary of the pipelining architecture, and I missed the pub keys. Oh my gosh. So this is the today's pub keys, and then I plan to show these pub keys in the middle of the lecture, but I forgot. Oh my gosh. So so there are 4 questions for this pub keys actually, and then for this pub keys, if you give the wrong answer, like one wrong answer, then I will deduct the point for deduct the 1 point for one wrong answer. And then actually this is very easy. So the first question is the true and false. Actually, for first 3 questions are true and false questions. So you can mark true or false for each statement. And then the second question is writing
some assembly code, RISC-V assembly code, but it's very simple. So okay, so please solve this pop quiz, and then I will make the pop quiz section, pop quiz test on the Blackboard. Then you can submit your answers on the Blackboard. Okay, so it's very easy. Yeah. Oops. Okay. 예. 사실 팝 퀴즈를 중간에 내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열심히 강의하다 보니 예, 지나가 버렸네요. 예. 그래서 next topic of this, so next topic, next class, in the next class, I will cover the pipelining implementation and also pipeline data paths and the control of the pipeline. So I'll stop here, and then so pub quiz is here. So please submit your pub quiz on the Blackboard. And then,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